안녕하세요. 밑줄 그어 수다의 민주, 용재입니다. 와! 네, 오늘 읽을 책은요. 그 대중지성 홍루몬과 만나다입니다. 이제 김희진 선생님께서 쓰셨고요. 그 대중지성 홍루몬과 만나다는 그 감성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대중지성 선생님들께서 이제 고전을 읽으시고 거기에 담긴 지혜나 비전을 삶에 접속해서 고전을 리라이팅한 책 맞죠, 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희진쌤이 홍루몽을 읽으시고 리라이팅하신 책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로 저자이신 김희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지성 홍루몬과 만나다의 저자 김희진입니다. 네, 여기 감이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문학 분야의 고전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선생님들 목차를 보시면요. 일단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있고 그 1부는 홍, 여성들의 이야기, 2부는 루, 가문의 이야기, 3부는 몽, 가보옥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홍루몽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류를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여성들의 캐릭터만 사건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고 또 이 책에 가장 큰 주인공이 따로 없다고는 계속 했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있다면 이 가문이거든요. 가부라고 하는 이 가문의 흥망성쇠의 이야기가 또 뭐지 이제 흥하는 게 있으면 망하는 것이 있고 높이 올라가면은 떨어진다. 그다음에 성대한 잔치상도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이 홍루몽의 주제에 가장 걸맞는 주인공이 있다면 또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가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3부에 가보옥의 이야기를 매짐을 하는데 이게 부엌의 깨우침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인공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넣은 것은 어쨌든 이 속세를 떠나는 내용으로 결국은 계속 향하고 있고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었죠. 내년에 그 대중지성 월성 네, 하시죠? 월성에서도 홍루몽을 1년 내내 읽는 걸로 이제 기획을 해봤어요. 홍루몽이 중국 대하 소설이 많잖아요. 길이가 엄청 긴 소설들도 많고 특히 홍루몽 같은 경우는 그냥 소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철학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있고 인류학적인 어떤 그 가정의 문화, 규방 문화, 인간사에 대해서 정말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스토리만 훑는 식으로는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1년 동안 삼독하는 것을 기획으로 했고요. 이제 홍루몽과 가장 잘 어울리는 철학서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불교도 있고 동의보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개의 고원, 들레즈의 천개의 고원을 함께 읽기 위해서 홍루몽과 천개의 고원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1장 그 1부에는 그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옥이랑 같이 살고 있는 시녀들이 나오는데 용재는 어떤 인물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소리와 닮은 캐릭터가 누굴까요? 예전에도 그 홍루몽은 남성 홍루몽에서 짧은 책으로 읽었었는데 거기에 그 대옥이었거든요. 대옥이. 대옥이. 이게 쌤이 정리를 해주신 게 재밌어가지고. 대옥이는 정말 수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그 수문화를 보면서 여기를 본 게 아니고 그냥 저를 보면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되게 슬픔이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이입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은 아니겠지만 이제 스스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울해지고 예를 들면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니까 겹쳐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슬픈 게 좀 강렬하긴 해가지고 이게 전체 이 홍루몽의 그 128을 쭉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긴 하겠는데 풀로 태어났다가 그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그 눈물로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뭔가 사랑에는 슬픔이 있어야 그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딱 근대적인 캐릭터거든요. 왜냐면 근대적 캐릭터가 약간 낭만주의가 있고 낭만주의에는 약간 이제 몽환적인 분위기와 슬픔이 꼭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극의 여주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대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몸매에 또 약간 이제 병적인 근데 병적이라고 하면 우리 굉장히 좀 쇠약해 보이고 좀 이렇게 뭐랄까 약간 돌봐줘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녀리고 기침을 하고 얼굴이 하얗고 그런 어떤 캐릭터. 근데 사실 옛날에 미인들은 굉장히 풍만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양귀비도 그렇고. 살집 되게 네. 그리고 뭐 사실 뭐 고대 그 조각상 그리스 조각상 봐도 여성들이 굉장히 풍만함을 이제 미의 어떤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대우기의 캐릭터는 아주 여리여리해. 그리고 폐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병이 약간 근대적 그 에로스의 코드에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지식인들이 기침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여성들도 굉장히 뭐 세고 막 풍만하고 이게 아니라 여리여리하고 청순 가련 이런 이제 캐릭터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옛날에는 이 대옥이 좀 특이한 사람이었고 다른 보차나 뭐 희봉 이런 캐릭터들보다 지금 보기에는 대옥이 좀 더 익숙하지만 그때는 대옥이 좀 특이했던 경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전근대 소설인데 사실 전근대 소설이라고 해서 근대적 캐릭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성이 이제 강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희봉이 같은 여성 리더도 있고 굉장히 청순가련한 대우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적 미의 기준은 다르지만 항상 어떤 시대건 다양한 여성성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우기는 이제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특히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슬픔의 기운이 있는데 이거를 쭉 끌고 가는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차한테 애정이 좀 가더라고요. 그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쨌든 그 어떤 유교적인 질서에 되게 순종하면서도 그 질서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도 자기 세계를 뭔가 만들어내는 강한 여성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힘을 내 세계를 만들어내려면 그 질서에 포획되면 안 돼. 항상 뭔가 벗어나고 달아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유교적인 질서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 자기 이 주관이 있다는 거? 네. 그게 되게 전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서양의 그 소설 캐릭터나 이런 거를 보면 제가 요즘 이제 서양 그 유럽 쪽에 여성들, 마담들 이렇게 있잖아요. 모발이 부인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입고 있는데 사실 동양보다 서양이 여성에 대한 억압이 훨씬 더 심했더라고요. 훨씬 더 심하고 그냥 액세서리 취급을 하고 집안에 가둬놓고 그냥 어떤 자기의 남자가 자기 사회적 지위에 어떤 이제 표시물 같은 걸로 여성을 치장시키고 데리고 다니는 약간 그런 게 더 훨씬 유럽 쪽 특히 이제 빅토리아 문화에서는 강했는데 동양은 정말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과 음으로 안과 밖에서 호응하는 굉장히 평등한 그러니까 평등해. 근데 이제 우리가 유교 윤리는 여자가 복종하고 순종한다 해서 여자가 이제 억압당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역할을 그렇게 이제 안과 밖에서 맡고 보차는 그거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기가 그 이 유교의 질서를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차 같은 경우 약간 성격이 좀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심지가 굳고 자기 주견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보호기와 좀 대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눌 때 이제 보차가 보호기를 자주 꾸짖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보차를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호기는 이렇게 우리 보호기는 사소상경을 거의 막 쓰레기 취급하는데 보차는 사소상경을 맨날 이렇게 읊으면서 보호기를 꾸짖어서 이게 그렇게 애정이 가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보차의 캐릭터 자체는 너무너무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뭔가 장면을 읽으면 되게 또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방금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게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진짜 홍루몽은 너무 재밌어요. 혹시 선생님은 특히 애정이 가는 인물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근데 아. 오늘 아침에는 나는 이제 청문이가 청문이와 보호기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이 같은 경우는 시녀인데 그러니까 보통 시녀들이 이제 보호기보다 나이가 훨씬 좀 많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나 하면서 따르는데 청문이 같은 경우는 보호기보다 약간 비슷한 또래거나 약간 어려요. 그래서 이제 보호기가 굉장히 보살펴주는 시녀예요. 그래서 그 시녀가 주인을 시중 두고 보살피는 게 아니라 보호기가 청문이를 시중 들고 보살펴요. 네. 그리고 청문이는 그거를 너무 당당하게 다 이제 받고 신경질도 부리고 완전 막 네. 소리 지르고 가고 네. 이러지.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을까 이러는데 보호기가 그런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내가 남자라서 주인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그 시녀들이라는 거 누나 뭐 이런 식으로 따르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사촌 자매랑도 정말 연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각자 다른 어떤 이제 관계를 주고받고 청문이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성깔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녀가 성깔 있고 버르장머리가 없는데 보호기는 그거를 이렇게 다 받아주면서 이제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쟤들은 뭐 누가 좀 다 받아주는 것 같아. 누가 항상 뭐 좀 그런 것 같아. 겉에서 보면 그렇지만 사실 그들 사이의 마음이나 우정이나 애정관계는 그 둘 안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항상 주고받고 하면서 청문이랑 보호기가 갖고 있는 우정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투닥거리고 막 그 주인과 시녀의 관계가 전도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어떤 사랑과 우정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 그리고 청문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치장을 많이 해요. 근데 시녀가 몸치장을 보통 하지 않잖아요. 근데 청문이는 굉장히 요염하게 꾸며요. 그래서 이제 왕부인이라고 보호기의 엄마가 시녀들을 막 점검을 하거든요. 이제 보호기가 약간 사춘기가 되면서 여자에 대해서 눈을 너무 이제 떠서 이제 방종한 생활을 할까봐 시녀들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청문이가. 그래서 누가 너더러 이렇게 뭐 요란하니까 왜 이렇게 꾸미고 다니냐 이제 버르장머리도 없고 주제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서 쫓겨나죠. 근데 보호기가 없을 때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보호기가 울며 불며 울며 불며 달려가죠. 이제 얘가 쫓겨난 그 집으로. 이런 썰을 듣고 있으면 너무 막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네. 근데 얘들이 정말 웃긴 게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요염한 애가
그 에로스 있잖아요. 약간 그 남자를 꼬신다라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치장을 하는데 보옥이랑은 이런 뭔가 되게 남매 같은 관계를 네. 맺으면서 그런 에로스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왕부인이 오해를 해도 단단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는 우리 이제 보옥이를 꼬실 거야. 막 이상한 짓을 막 이렇게 하고 막 놀 거야 이러는데 다른 애들은 막 목욕도 시켜주고 목욕하다가 막 물이 질펀하게 막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목욕을 시켜주는데 왜 물이 질펀할까? 막 이러면서 신녀들끼리 막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문이는 그런 걸 싫어해요. 뭐 같이 목욕하자 뭐 이러면은 뭐 싫어요? 막 이러면서 뭔가 자신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걸 그냥 좋아했던 걸까요? 청문이. 그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꾸미는 거는 그냥 뭐 사주가 혹시 신금인가? 병화인가? 그냥 이제 반짝반짝해야 돼. 네, 꾸미는 건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어떤 보기와 어떻게 뭔가 이제 썸씽을 일으켜보겠다 이런 의도가 없는 거죠. 굉장히 깔끔해요. 정말.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물 보통은 주인공 메인 주인공이 있고 되게 그 주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딱 중심 인물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뭐 보옥이랑 대옥이가 있긴 하지만 좀 퍼져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전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뭔가 그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면서 아, 이 주인공 뭐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자꾸 판단하면서 읽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다양한 여성상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게 좀 해체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들레즈 철학과 어울리는 지점이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또 중심이라는 게 없는 이런 어떤 전개 이게 굉장히 그냥 통속적인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기대하는 어떤 주인공이 있고 중심 줄거리가 딱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을 기대한 사람은 처음에 읽기가 좀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막 퍼져 있어. 처음에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번잡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읽으면은 그 리듬이랑 이렇게 딱 이렇게 접속이 안 되면 굉장히 재미없고 읽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따라가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삶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중심이 없는 탈주체, 탈주체 철학, 탈중심 철학이 대세입니다. 벌성으로 네, 밑에 사이트 띄워드릴게요. 링크를. 네. 뒤로 좀 넘어가서 얘기해볼까요?